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 이 경알못도 이해하는 경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 영상 하단에 제 메일 주소나 아니면 댓글 등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물론 제가 점쟁이가 아닌 만큼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나 제가 경제지표와 상식에 근거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필요하신 분은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 멤버십 단톡방에서 경할모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멤버십 회원만 질문을 받는 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중국이 외상투자법으로 중국 금융회사에 대한 이 외국계 소유 제한을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거대 자금이 중국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중국 금융시장을 컨트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을 텐데,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미국 거대 자금이 중국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 내용이 다소 어렵죠?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질문 내용부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몰라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중국이 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으로 금융회사 외국계 소유 제한을 폐지시켰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 주신 내용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 경제 초보자분들은 전인대가 뭐야? 무슨 중국의 대학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외상투자법? 혹시 중국에 외상거래를 많이 해서 이거 규정한 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금융회사의 외국계 소유 제한?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신문이나 뉴스 보면 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알고 싶긴 한데 뭐 찾아서 공부하긴 귀찮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찾아보는 시간을 덜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전인대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정책을 놓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혼자 당내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전부 결정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딱딱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일단 이 공산당 회의 중에 가장 큰 회의가 전국 대표 대회라고 해서 중국 지도자가 이때 결정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은 시진핑 형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다음 사람이 이제 후계자가 될 때, 자, 이때 전국 대표 대회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누가 중국 지도자가 되느냐, 이건 당장 우리 재테크와 큰 연관은 없죠. 자, 그래서 바로 패스하고요. 자, 다음으로 큰 회의가 바로 중전회라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는 겁니다. 자, 매년 열리고요. 자, 이 회의의 핵심은 중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전회는 실전 투자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바로 돈 벌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지금은 중국이 13차 5개년 기획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바로 13차 5기획에 있고요. 자, 실제 그래서 2016년에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부각이 됐었어요. 자, 1대1로 기억하십니까? 철도로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쫙 연결하겠다 이거죠. 하나 유라시아를 뭐 하나의 철도권으로 만들겠다 뭐 이거죠. 자, 중국의 징진지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자, 베이징, 텐징, 허베이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42조 위안이 투입된다. 이래서 당시에 2016년 13차 5기획이 발표되고 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왜 난리가 났냐면, 자, 중국이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 자, 굴삭기 그 포크레인이라 그러죠.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이겠느냐 이거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중국 자국의 포크레인 브랜드가 좀 상당히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캐터필러라든가 우리나라 두산인프라코어 뭐 이렇게 한때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던 이런 기업들의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주가도 하락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중국 인프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캐터필러나 두산인프라코어 등 이런 기업들의 굴삭기 판매량이 늘어나고 주가도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2016년 13차 5기획이 바로 중전회에서 발표되면서 확실해졌던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주가 차트를 보면 캐터필러랑 두산인프라코어 주가가 자 2016년 13차 5기획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중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줄여서 이 중전회, 이건 꼭 봐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래서 너는 샀니? 예, 당연히 2016년 13조 5기획 보고 저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했었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밥캣 인수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부채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재무 상태가 개판이라서 좀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2018년부터 이 중국 인프라 투자 금액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 증가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구사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했죠. 그래서 뭐 간신히 본전치기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튼 뭐 앞으로도 기회는 있으니까요. 중국 중전회가 끝나면 내용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기회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경험을 배우셔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중전회 다음으로 중요한 회의가 중앙경제공작회의인데요. 뭐 중경공 이렇게 부르는데 매년 12월에 열립니다. 다음에 중국의 정책이나 경제 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겠다 예상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이 중경공이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세부 내용을 점검해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올해 중국 전인대에서 나올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영상 맨 마지막에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이 중경공 설명은 한번 꼭 보시고 지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볼 전인대라는 것이죠. 전국인민대표회의를 말하고요. 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 이거를 합쳐서 양회라고 부르고 매년 3월에 열립니다. 여기서 뭐 헌법도 수정하고 법률 제정하고 국가요직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이나 발전 계획들도 이때 결정이 되는데요. 자, 물론 여기서도 중요하게 돈 벌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3월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인대가 뭐고 중국의 대표 이런 회의들이 뭔지 대체적으로 감이 잡히셨죠? 2019년 작년 3월에 이 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이 통과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인대와 중국 대표 회의들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통과가 되었다는 외상법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상법을 알려면 중국의 그 옛날 얘기 좀 들으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바로 1978년 이 개방개혁부터 거슬러 가야 합니다. 자, 옛날 얘기 들으실 준비 되셨죠? 자, 1978년 중국의 개방개혁은 자, 이전에도 좀 자주 설명드린 내용이다 보니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당시에 덩샤오핑이 집권을 했어요. 그 시기에는 중국에는 극단적인 이 평등주의가 지배했습니다. 자, 뭐냐면 뭐든지 다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공평하게 월급도 받다 보니까 서로 일을 좀 더 적게 하려고 난리였죠. 자, 그래서 다 못 살았어요. 1978년 이전에는. 자, 그때 이제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고 미국에 갔다 와서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미국에 갔다 오면 중국이 이렇게 그지구나. 중국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죠. 그래서 뭐 흑묘백묘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검은 고양이든 흰색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맞다다 이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일단 돈을 잘 버는 놈이 최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선부론이라고 해서 야, 그래, 일단 내가 개방해 줄 테니까 부자가 될 놈은 먼저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발표하면서 중국 개방개혁을 실행을 하죠. 자, 이때부터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온 겁니다. 그 전엔 아주 그지였죠.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그 다음에 빈부격차부터 뭐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심각해지면서 1978년 이후 11년 후인 1989년에 다들 아시는 천안문 사태 터지고 이 여파로 잠시 개혁개방 중단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엔 계속 다시 실행이 됐죠. 자, 중국 경제사는 재밌죠. 근데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1978년도 이 중국의 개혁개방 이거를 할 때 외인 자본이 일단 들어왔는데 이때 만들어진 법이 바로 외자 3법이라는 겁니다. 자, 중국 정부가 이때 산업 지도 목록이라는 걸 만들고요. 여기에 외인 자본 기업들이 뭐 해야 될 거를 장려, 뭐 허가 내주는 걸 허가, 그리고 하면 안 된다 제한, 하지 마라 금지, 이런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본은 이 규정을 따르라고 이렇게 외자 3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얘네들이 이걸 심심하면 바꾼다는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외국 자본이 이렇게 돈을 잘 벌면 이걸 수정해서 자국 기업이 돈을 잘 벌게 하고 또 수정해서 자국 기업이 돈을 잘 벌게 하고, 이 짓거리를 7번이나 했다는 거죠. 자, 7번이나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아, 돈 좀 벌만 하면 법을 바꿔서 안 되게 만들고 하니까 투자하기가 불안한 거죠. 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죠. 바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이 카를로스 고은 회장 구금 사건이죠.
자,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1999년에 nis산이 2조 엔의 부채로 거의 뭐 다 망해가기 직전의 회사였는데 르노 앞에 와서 무릎 꿇어서 살려줄게 하고 살려줬죠. 자, 그리고 2016년에 일본 미쓰비시도 다 죽어가는 거 르노가 자금대서 살려줬죠. 뭐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놓고 2019년에 르노가 닛산 합병하려고 하니까 일본에선 배 아프죠. 다 죽어가는 회사 살린 건 생각 안 하고 자, 지들 회사 프랑스에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2018년 11월에 일본에서 여러 가지 혐의 씌워서 급하게 고내장 불러서 강제로 구금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탈출해서 기자회견으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뽕 그리고 반일 이게 대세죠. 그러니까 뭐 일단 일본이 좀 잘못했겠죠.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국에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중국이 심심하면 자꾸 법을 바꿔가지고 안 된다 해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8년부터 미국이 301조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이 불공정 거래를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관세 압박을 가하죠. 그래서 법으로 니네가 확실히 만들어서 외국 자본이 맘 놓고 투자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지난 2019년 3월에 전인대에서 기존에 있던 외자 3법을 없애고 통합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바로 외상투자법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월 올해 실행되는 중국 외상투자법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그 같은 중거처럼 대우를 하고 지식재산권 및 비밀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비율을 변경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번 법의 핵심이죠. 자, 이제 외상투자법이 뭔지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셨죠? 자, 우선 중국의 외상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외상법이 41조 여기에 중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보험, 은행 이걸 금융업종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업종 투자 시에는 중국 국가가 별도로 규정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민감하니까. 자, 그래서 올해부터 중국 이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은행, 보험, 증권 등에서 외국계 자본 이 제한을 51%로 확대를 했고 독자, 증권사, 은행, 보험 등에 대한 설립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분 100%가 인정이 된 거죠. 자, 물론 이렇게 자본시장이 개방돼서 외국인 100% 또는 51% 이상의 금융회사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정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악을 가정해서요. 자,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자,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 지분을 외국인이 51%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이 만약에 회사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할 수도 있겠죠. 자, 뭐 그렇게 되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또는 아니면 그걸 못하게 하면 폭탄 배당을 때려서 회사가 적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보수에 사용해야 될 돈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중요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을 늘려서 다른 곳에 팔아먹고 인수합병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회사가 부실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외인 자본이 51% 이상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 양털깎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양털깎기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IMF 사태가 발생했죠. 이 외환위기 사태인데 이 원인을 보면 경기 호황 구간에서 과도하게 들어온 이런 해외 자금으로 인해서 기업들이며 가계며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겁니다. 자, 부채가 늘어나면 일단 부실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때 갑자기 해외 자금이 이탈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거죠. 자, 이게 뭐냐면 현대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전한데요. 이 신흥국의 거대 자금들이 들어올 경우에 정부가 이게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일단 심각해지고요. 그리고 기업과 가게가 돈을 빌리기 쉬워져요.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급등하고 대출 안 받는 놈 바보 뭐 이렇게 되면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뭐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상태가 됩니다. 사실상 건전성은 되게 나빠지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금리가 오르고 자, 외인 자금이 한순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갑자기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요.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국가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자, 이때 외인 자금이 높은 이율로 IMF 구제금융을 빌려줘요. 그럼 이 돈은 계속 갚아야 되니까 계속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헐값이 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분을 몽땅 사들이는데 이것을 바로 양털깎기라고 합니다. 자,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셨으면 우리나라가 IMF의 지원을 받을 당시에 이 구제금융이라는 돈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전부 갚아야 될 돈인데 결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시장이 강제로 개방됐죠.
그러면서 외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M&A 하고 뭐 지분 사가고 헐값에 다 사갔죠. 자,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는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될 이자 등 그리고 또 배당은 어떻게 보면 이 식민지의 조공과 같은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일한 이 결과물인데 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돈을 쉽게 강탈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융시장을 잘못 개방할 경우 정부가 적절히 통제를 하지 못하면 이 외인 자본에 의해서 주요 기업들이 인수합병되거나 아니면 경영에 간섭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양털깎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질문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외상투자법으로 중국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을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거대 자본이 중국 금융시장에 침투해서 중국 금융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설명을 통해서 전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거대 자본이 중국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바로 질문의 내용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 자본에 자국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개방을 택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인데요. 자, 첫 번째로 중국은 위안화를 준기축통화 또는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은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준비한 속도에 맞게 개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개방에 앞서서 먼저 현재 중국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시장은 이미 중국 현지 금융사들이 9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를 보면요, 이미 중국 국유은행들은 자본력에서 이미 막강하게 커진 상태입니다. 글로벌 은행 순위에서 1위부터 4위가 중국 은행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해외 은행들이 지금 당장에 중국에 진출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한 외국 자본이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커지려면 중국 대표 은행들이 뭐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해야 하는데, 중국 대표은행들이 국유은행이라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 보험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핑안, 차이나라이프 등 이 국유보험사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중국 시장을 이미 장악을 하고 있어서 외국계 보험사가 이제 뛰어들어서 점유율을 늘리기 힘든 상황이죠. 자, 증권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해외 자본 유입을 막아놓은 상태로 뒤늦게 시장을 개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 외국 기업들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중국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기축통화 또는 준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자, 핵심만 설명드리면 중국의 기업 부채는 대부분 중국 정부가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중국 기업 부채를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면 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정부의 부담이 감소가 되고요. 자, 그리고 위안화를 기축통화급으로 만들면 현재 중국의 부채 비율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우선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쉽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중국 기업의 부채는 상당한 수준이죠. 뭐 이것은 다른 국가별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만 봐도 자, 중국이 상당히 높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이 많고요. 이들 기업의 대출을 국영은행에서 해준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지들이 운영하는 이 국영기업에 지들이 운영하는 국영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 부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영기업의 이익은 정부에 귀속되고 국영기업은 정부가 보증을 하니까요. 결국은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는 총 부채 비율을 보면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주요 G7 국가 대비해서 중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채 비율이 문제다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중국은 기축통화 국가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 MMT라고 하는 이 현대 화폐 이론이 달러라든가 아니면 유로 아니면 엔화 등 이런 기축통화에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MMT는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하는데, 기축통화 국가는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국가 부채가 무한대가 되어도 인플레이션만 조절 가능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영상 링크를 또 넣어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일본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도 그렇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또한 이 GDP 대비 총 부채가 중국보다도 높지만 부채 비율이 높아서 도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그런 이유입니다. 자, 왜 기축통화가 좋냐 하면 기축통화 국가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 IMF 같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서 발행하면 되거든요. 기축통화니까요. 자,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를 준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기축통화 국가가 되면 지금 중국이 가진 이 정도 부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현재 중국 기업들의 대부분 부채를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런 부채 문제를 정부 혼자 감당하기보단 일정 부분 해외로 분산을 시키려는 이런 목적도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중국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글로벌 거대 자본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에서 거대 자금이 중국에 들어와서 금융시장을 뒤흔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자금이 만약에 중국에 들어오더라도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려고 이제 경쟁을 시작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답이 되셨죠? 자,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고 외인 자금이 들어와서 크게 흔들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남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투자는 하는 게 좋겠지만 엄청나게 급등한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자, 일단 2014년에 후광통 효과가 있긴 있었죠. 그 다음에 성광통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일단 오르긴 올랐습니다. 따라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인 자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일단 이것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환차익을 노린 세력이 중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더 높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또 부정적인 부분도 하나 있는 게 무역협상 1차 합의가 중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타결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재차 둔화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고, 2차 협상, 그러니까 완전히 관세가 철회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것도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인 자본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으로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과거처럼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 과연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 안 보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경제지표에 근거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집하고 객관적인 답을 드렸으니까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